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이등병 이명수는 마지막 통화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휴가 나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김순애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수야, 무슨 일 있니? 하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라며 대화를 마무리했죠. 그때 김순애는 아들이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설마 그게 마지막 통화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점호에서 이명수의 이름이 불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분대장이 생활관으로 뛰어가 보니 침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소지품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군복 한 벌과 군화 그리고 어머니 사진만 없어졌을 뿐이었죠. 이상한 건 사물함이 열려 있었는데 자물쇠는 멀쩡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열쇠로 열어본 것 같았습니다. 당시 대대장 김상도는 서둘러 타령으로 결론지었어요.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말이야. 군 생활 힘들다고 도망가는 거지. 그는 상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형식적인 수색을 이틀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이명수는 평소 성실한 병사였고 휴가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타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군견 백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이명수와 함께 훈련하던 백구는 그날 이후로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특히 막사 동쪽 벽 앞에서 밤마다 울부짖으며 발톱으로 벽을 긁어댔습니다. 수의사는 주인을 잃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진단했지만 조교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여름 장마가 막 지나간 어느 무더운 오후, 노후화된 막사 철거 작업이 시작됐어요. 부대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오래된 건물들을 헐어내고 새로운 시설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굴삭기가 벽돌을 깨뜨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어요. 공사 인부들은 더위에 지쳐 있었고 감독관들은 빨리 끝내려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훈련장 그늘에서 쉬고 있던 군견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일어났습니다. 이미 15살이 된 늙은 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백구는 목줄을 끊고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위험해. 조교 이병장이 뒤따라 달렸지만 백구는 이미 막사 동쪽 벽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코를 벽에 바짝 대더니 깊게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적을 발견했을 때처럼 경계하는 자세였죠. 그리고는 앞발로 벽을 미친 듯이 긁어댔어요. 발톱이 터져 피가 스며 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털에 붉은 피가 묻어가며 계속 긁었어요. 야, 백구야. 뭐 하는 거야? 현장에 있던 상병 김태수가 놀라서 백구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순하고 온순하던 백구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김태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합세해서 백구를 끌어내려 했지만 걔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벽을 긁어댔습니다. 마치 그 벽 뒤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공사 현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인부들도 작업을 멈추고 구경했고 지나가던 부대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걔가 왜 저래?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바로 그때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합참의장 한지훈이었어요. 그는 정기 시찰차 2부대를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부대장 사무실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받고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었죠. 하지만 막사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지훈은 천천히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지훈이 급하게 달려온 기지전 대장에게 물었어요. 아, 그냥 개 한 마리가 이상하게 구는 겁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기지전 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한지훈은 성급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개가 벽을 긁는 모습, 피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절박함을 보고 있으니 문득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년 전 그가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등병 이명수가 실종됐을 때 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그 밤, 바로 이 백구가 같은 벽 앞에서 밤새도록 울부짖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곳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때는 개가 주인을 잃고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수의사도 그렇게 진단했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뭔가 달랐어요. 백구는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훈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벽, 똑같은 장소, 그리고 똑같은 백구의 행동. 우연에 일치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잠깐만요. 한지훈이 손을 들어 모든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공사를 일단 멈추세요. 안전 점검부터 하죠. 아, 그런데 공사 일정이 빠듯해서요. 오늘 안에 이 부분을 끝내야 하는데. 건설업체 현장 관리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지만 한지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물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혹시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지훈이 말했어요. 곧 기지전 대장이 달려와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요원들이 현장을 노란색 통제선으로 둘러싸고 지표투과 레이더 장비를 가져왔어요. 이 장비는 땅속이나 벽 속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장비였습니다. 기술자가 레이더를 벽에 대고 천천히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삐삐거리는 신호음이 단조롭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긁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신호음이 급격히 변했어요. 여기 뭔가 있네요.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벽 속에 작은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하학적 형태가 나타났어요. 명백히 자연적이지 않은 인공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했어요. 혹시라도 중요한 증거가 훼손될 수 있었거든요. 전문 체증팀이 호출됐고 방진 장갑과 보호 장비를 완전히 갖춘 작업자가 한 장씩 벽돌을 드러냈습니다. 군사경찰 체증 담당자는 각각의 벽돌마다 발견 날짜와 시간, 정확한 위치, 체증자 이름이 적힌 증거 라벨을 꼼꼼히 붙였어요. 백구는 이제 더 이상 짖지도 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이 말이에요. 서서히 벽돌들이 제거되면서 작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 안을 비추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 안에는 낡아서 색이 바랜 군복 1000조각과 녹이 심하게 쓴 작은 열쇠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날카로운 못이나 쇠조각으로 긁어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빨간 공구함 다락 장판 열쇠 영식.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절망적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대 정문 쪽에서 한 여성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하얀 봉투를 손에 꼭 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등병 이명수의 어머니 김순애였어요. 김순애는 10년째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이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유해 수색을 계속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부대 측에서는 번번이 이미 수색은 완료됐다며 돌려보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 일로 온 참이었습니다. 김순애는 사람들이 벽을 둘러싸고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벽 속에서 발견된 글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수야. 우리 명수야.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10년 동안 밤낮으로 기다려온 바로 그 단서였어요.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그때 공사인부들 사이에서 수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현장 기록은 이미 내려간 거 맞지? 한 인부가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기록이 안 남으면 사건도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예정대로 철거 작업만 했다고 하면 돼.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김상도 전 대대장과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온 군납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어요. 이미 사전에 은폐 작업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합참의장이 직접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조작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증인이 있었고 모든 과정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현장 주변에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고 발소리를 죽인 채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빨리 해. 새벽 점호 전에 끝내야 해. 한 남자가 시멘트 포대를 들고 속삭였어요. 옆에 있던 다른 남자는 몰탈과 벽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낮에 공사 현장에 있던 군납업체 직원들이었어요. 김상도 전 대대장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벽 속에서 나온 증거들이 공개되면 10년 전 은폐 사건이 모두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들어와 구멍을 다시 메우려 했던 거죠. 조심해. 원래 모양과 똑같이 해야 해. 현장 책임자가 벽돌을 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손은 다급함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병 준장 한지우가 부하들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났어요. 한지훈의 동생인 한지우는 형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참이었습니다. 현장 보존선 설정, 즉시 손들어. 한지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어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은폐 작업을 하던 남자들을 비췄습니다. 놀란 인부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해병대원들이 사방에서 포위했고 군사 경찰들도 함께 출동해 있었습니다. 출입자 명단 확보, 모든 증거물 압수. 체포된 인부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어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벽에 구멍이 나서 위험하다고 해서 메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지우는 냉정했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언제부터 계획된 일입니까? 신문이 시작됐어요. 새벽이 되자 국방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군사경찰군 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이 공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발표였어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군 수뇌부가 투명한 수사를 약속한 거죠. 합참의장 한지우는 형제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육군 대장 한지성, 해군 중장 한지민, 공군 소장 한지혁, 해병 준장 한지우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합동본부에 정권을 맡기고 각자 위치에서 지원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혹시라도 별 13개 집안이 수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폐 세력의 방해 공작도 막아야 했죠. 벽 속에서 발견된 마지막 단어 영식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어요. 당시 부대 명단을 뒤져보니 행보관 박영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명수가 실종되던 당시 부대 내무반 관리를 담당했던 하사관이었어요. 백구와 이명수의 관계도 다시 조명됐습니다. 군견조교 김병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명수는 훈련 때마다 백구에게 건빵을 나눠주곤 했어요. 보고 끝 하고 구령을 외치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백구가 유독 이명수를 좋아했어요. 다른 병사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명수만 보면 달려갔거든요. 김병장의 회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명수가 실종된 후 백구의 행동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었거든요. 단순히 주인을 잃은 슬픔이라기에는 특정 장소벽 앞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어요. 수의학 전문가들이 백구의 행동을 재분석했습니다. 걔는 후각이 인간보다 수만 배 예민합니다. 만약 그 벽 뒤에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면 백구는 그걸 계속 감지했을 거예요. 오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경로로 압력을 넣어왔다는 거였습니다. 별 13개 집안이 수사를 장악한다는 여론이 좋지 않다. 사건을 조용히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에 대해 한지우는 단호하게 응답했어요.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그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는 사건 관련 예산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통보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도 일어났어요. 해군 중장 한지민이 갑자기 임시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거였습니다. 사건 관련자의 형제라는 이유로 수사 독립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한지민은 분개했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들, 이제 정말 후퇴할 곳이 없네요. 끝까지 가야겠어요. 저녁 무렵 형제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10년 전 진실을 묻어버린 세력들이 다시 은폐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직접 나서면 안 됩니다. 한지성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사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은 해야죠. 한지혁이 덧붙였습니다. 공군 쪽 감시 자산을 활용해서 증거 인멸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한지우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병대는 현장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방해 공작은 허용하지 않겠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부대 곳곳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사팀은 밤새 증거 분석에 매달렸고 형제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태를 지켜봤어요. 김순애는 임시 숙소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아들의 흔적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그 진실을 다시 묻으려 하고 있었어요. 명수야,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한편 백구는 조교와 함께 숙소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후 백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7시 군사경찰 수사대가 박영식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젯밤 늦게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큰 가방 2개를 들고 말이에요. 수사팀은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공항과 항만, 주요 교통요지에 검문소를 설치했어요. 하지만 박영식은 이미 준비된 도주로를 이용한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박영식에 대한 긴급 소환장이 발부됐어요.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그의 직장과 친인척 집을 뒤졌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대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어요. 박영식의 통장에 10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송금자는 김상도와 관련된 업체들이었어요. 인마금용 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분석했습니다. 한편 공군 소장 한지혁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벽 속에서 발견된 녹슨 열쇠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군수 창고의 모든 자물쇠와 비교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열쇠는 보급 창고 다락방 자물쇠와 일치합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마모 패턴과 홈의 깊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해당 창고 관리 대장에 따르면 그 열쇠는 이미 10년 전에 분실 처리됐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박영식 하사가 분실 신고를 했어요. 새 자물쇠로 교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팀이 보급 창고로 향했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고 RFID 출입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명수가 실종되기 전날 밤 박영식이 창고에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오후 11시 30분 입실, 다음 날 새벽 2시 10분 퇴실. 기록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무려 2시간 반 동안 혼자 있었네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그날 밤 창고 주변 CCTV가 모두 정기 점검이라는 이유로 꺼져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하필 그날 밤에 말입니다. 한지혁은 차량 출입 기록도 요청했습니다. 부대 출입구 차량 번호 판독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당일 새벽 김상도의 개인 차량이 부대를 드나든 기록이 발견됐어요. 새벽 1시 입차, 3시 출차입니다. 보안 담당관이 기록을 확인해 줬어요. 당시 대대장이었으니까 별다른 검문 없이 통과시켰을 거예요. 오후에는 창고 재고 회계 시트까지 분석됐습니다. 그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빨간 공구함 이동이라는 항목에 박영식의 이니셜이 결제자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거 완전히 걸렸네요. 수사관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박영식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는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고위 장성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별 13개 집안이 수사를 장악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장성도 동조했습니다. 국민들이 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수 있어요. 특정 가문이 군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회의를 주재한 국방장관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방향을 조정할 필요는 있겠어요. 조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참석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표적 수사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결국 그날 오후 국방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관련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산 적정성 재검토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해군 중장 한지민에게는 임시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졌어요. 사건 당사자와 혈연 관계에 있어 수사 독립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지민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니까 따르겠습니다. 저녁 무렵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제 정말 후퇴할 곳이 없네요. 한지성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한지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10년 전에 진실을 묻어버린 세력들이 다시 같은 짓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어요. 한지혁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공군의 감시 자산을 활용해서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지후도 동의했어요. 해병대로는 현장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방해 공작은 허용하지 않겠어요. 그날 밤 박영식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종적을 감췄어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김순애는 임시 숙소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의 흔적을 찾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다시 묻으려는 세력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명수야,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진실을 밝혀낼 거야. 백구는 조교와 함께 숙소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 후 걔는 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새벽이 되자 수사팀은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박영식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그가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마침내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군사경찰 특수수사팀이 서울 외곽 모텔을 포위했습니다. 박영식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문을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휴대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완전히 한 수 접힌 거네요. 수사관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박영식은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휴대폰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모텔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영식은 어젯밤 11시경 체크인했는데 새벽 3시쯤 급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누군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수사팀은 즉시 해당 시간대 택시 운행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다행히 모텔에서 승차한 택시 한 대가 확인됐어요.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승객을 강남의 한 고급 호텔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되게 초조해 하더라고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빨리 가달라고 했어요.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오전 9시 수사팀이 해당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영식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카드 명의는 김상도의 처남 이정호였어요. 이정호 씨는 현재 군납업체 대표로 있습니다. 수사관이 신상 정보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김상도와는 15년째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호텔 CCTV를 분석한 결과 박영식이 새벽 4시경 다른 차량을 타고 떠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차량 번호를 추적해보니 이정우 명의의 고급 세단이었어요. 한편 보급 창고에서는 더욱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공군 소장 한지혁이 직접 지휘하는 압수수색에서 다락방 장판 아래 숨겨진 공간이 발견된 겁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수색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외쳤어요. 장판을 들춰내자 바닥에 작은 자물쇠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한지혁이 벽에서 발견된 녹슨 열쇠를 가져와 끼워보니 딱 맞아떨어졌어요. 정확히 맞네요. 이제 열어보죠. 자물쇠를 열고 나타난 공간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군납 비리 관련 장부들, 현금 다발, 각종 부대 명패, 그리고 배터리가 분리된 낡은 공기계가 들어 있었어요. 이 공기계, 이명수 것 같은데요. 수사관이 명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공기계에는 이등병 이명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공기계와 저장 매체는 즉시 봉인되어 국군 포렌식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혹시라도 데이터가 복구될 가능성을 대비해 해시값을 기록해 변조 여부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장부였습니다. 10년 전 군납 비리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명수가 실종되기 전날 날짜 옆에 붉은 펜으로 은폐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명수가 이 비리를 발견했고 그래서 수사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갑작스럽게 보급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소방차들이 급히 출동했어요.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화재 위험이 거의 없는 곳인데 소방관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화재 진압 후 현장을 조사한 감식반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휘발유 계열 유분 잔흔이 곳곳에서 발견됐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수동으로 우회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명백한 방화입니다. 감식 전문가가 단언했어요. 그것도 전문적인 수법이에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장부 일부가 재로 변해버렸다는 점이었어요. 하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창고 주변 CCTV는 또다시 정기 점검이라는 이유로 꺼져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한지혁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확보했어요.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영식이 갑자기 자취를 완전히 감춘 거예요. 추적하던 차량도 서울 외곽에서 발견됐지만 그는 이미 다른 수단으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김상도가 직접 나서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명백한 별집안의 보복입니다. 10년 전 사건을 빌미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김상도는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당시 규정에 따라 수색을 했을 뿐입니다. 탈영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음모론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증거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특히 군납업체와의 유착관계, 박영식에게 지급된 정기적인 돈, 그리고 화재 사건까지 모든 것이 조직적인 은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재 현장에서 백구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조교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울타리를 넘어 도망친 거였어요. 백구야, 백구. 조교 이병장이 부대 곳곳을 뒤졌지만 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수색대가 편성됐어요. 백구는 부대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기도 했거든요. 새벽 4시경 마침내 백구가 발견됐습니다.
부대 뒤편 훈련장 끝자락,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백구는 흙과 돌로 막힌 옛 배수구 앞에서 앞발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왜 여기 있어? 조교가 다가가려 했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흙을 파댔습니다. 조교는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즉시 수사팀에 연락했고 새벽에도 불구하고 전문 발굴팀이 출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파세요. 혹시 중요한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수사관이 지시했어요. 배수구를 파내자 그 속에서 군용 담요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담요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사람의 유해와 함께 군번줄, 그리고 방수팩에 쌓인 낡은 폴더폰이 들어 있었어요. 이명수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방수팩 덕분에 폴더폰의 저장 매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포렌식 센터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데이터 복구를 시도한 결과 놀랍게도 동영상 파일 하나가 복원됐어요. 화면에는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이명수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등병 이명수입니다. 보급 창고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걸 봤습니다. 상도 대대장과 영식 하사에게 말했더니 입을 다물라고 협박을. 엄마 미안해요. 타임스탬프는 실종 당일 밤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GPS 좌표는 막사 남쪽수로 지점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수의 마지막 동영상이 공개된 후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이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군납 비리와 협박 상황을 증언했어요. 포렌식 전문가들은 영상의 진위를 검증했고 조작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임스탬프와 메타데이터가 모두 일치합니다. 이 영상은 10년 전 그날 밤에 실제로 촬영된 것이 확실해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동영상에는 이명수가 보급 창고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도와 박영식이 군수물자를 빼돌리는 모습, 그리고 이를 외부 업체에 넘기는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들이 총기 부품과 통신 장비를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이정호라는 사람이 와서 돈 가방을 건네주는 것도 봤습니다. 이명수의 증언이 화면에서 계속됐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명수가 이 사실을 상관들에게 보고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상도 대대장은 제게 내가 본 건 착각이야. 잊어버려라고 했어요. 박영식 하사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라며 협박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명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동영상이 증거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하려다 이렇게 됐어요. 이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상도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사체은닉 교사, 증거인멸 등이었어요. 하지만 김상도는 이미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해외 출장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김상도의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다만 서재에서 발견된 금고 안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군납업체와의 계약서들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계약 금액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네요. 수사관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계약서 여백에는 김상도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식 입마금 매월 300만 원, 이정호 수수료,
계약액의 10%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박영식의 행방이 포착됐습니다. 부산 감천항의 정박한 소형 어선에 숨어 있던 것을 해경이 발견한 거예요. 해군 중장 한지민이 직무배제를 당했지만 해군 작전사령부는 독자적으로 해상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박영식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포위 중이에요. 해경 지휘관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박영식은 체포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10년 동안 계속 겁이 났어요. 이명수를 그렇게 만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명수는 군납 비리를 목격한 후 양심상 신고하려 했다고 해요. 이명수는 정말 바른 아이였어요. 부정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상도는 이명수의 신고를 막기 위해 박영식을 시켜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대대장이 그놈 입을 막아라.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했어요. 박영식은 처음에는 단순한 협박으로 끝내려 했다고 증언했어요. 이명수를 따로 불러서 이 일을 발설하면 너도 연루된다고 겁을 줬어요. 하지만 이명수는 옳지 않은 일은 신고해야 한다며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명수가 부대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아마 직접 상부에 신고하러 가려던 것 같아요. 제가 막으려다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박영식의 증언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이명수가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절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숨을 쉬지 않더라고요. 당황한 박영식은 즉시 김상도에게 연락했고 김상도는 직접 부대로 와서 사체를 은닉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대대장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들은 이명수의 시신을 임시로 막사벽 속에 숨겼다가 며칠 후 부대 뒤편 배수구에 매장했다고 증언했어요. 벽 속에는 이명수가 마지막에 쓴 메시지와 증거물들만 남겨두고 벽을 다시 쌓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대대장은 타령으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매달 돈을 주면서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라고 했어요. 박영식은 10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며 침묵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했어요. 특히 백구가 계속 그 벽 앞에서 올 때마다 그의 증언을 듣고 있던 수사관들은 경악했어요. 단순한 군납 비리가 살인과 사체 은닉으로 이어진 끔찍한 사건이었던 거죠. 오후 5시 검찰은 김상도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동시에 전국 공항과 항만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하지만 김상도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미 어젯밤 개인 요트를 이용해 서해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김상도의 요트가 인천항을 출발한 기록이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가 보고했어요. 목적지는 중국 연안으로 추정됩니다. 즉시 해군과 해경이 공조해서 추적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육군 대장 한지성은 지상에서, 공군 소장 한지혁은 공중에서, 해병 준장 한지우는 해상에서 각각 포위망을 구축했어요. 형들,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한지우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10년 전 진실을 묻으려 했던 자들을 이번엔 반드시 잡아야 해요. 저녁 7시 드디어 김상도의 요트가 백령도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해경 고속정들이 포위했지만 김상도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경 지휘관이 상황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포위망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김상도의 요트는 작은 정박지로 들어가다가 해경에 의해 강제로 정선당했어요.
체포 순간 김상도는 나는 군을 위해 한 일이다. 별집안의 복수극이다. 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밤 9시 김상도는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사채은닉 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김상도가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전국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군내 은폐 사건, 군견백구가 찾아낸 진실이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여론은 복잡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별 13개 형제가 군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보수 성향 언론들은 한 가문이 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진보 언론들은 군내 적폐 청산의 출발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합참의장부터 각 군 수뇌부까지 한 집안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가? 라는 질의가 쏟아졌어요. 한지훈 합참의장은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는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계속됐어요. 그렇다면 왜 해군 중장 한지민은 직무배제됐습니까? 형제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아닙니까? 한지성 육군대장이 대신 답변했습니다. 직무배제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형제들의 과거도 재조명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동시에 군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이 검증 대상이 됐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형제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한지훈 장군은 제가 본 중에 가장 원칙적인 군인입니다. 전임 국방장관이 증언했어요. 가족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오후에는 박영식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실에서 상세한 진술을 이어갔어요. 이명수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박영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의감이 강했거든요. 그런 아이를 제가 검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영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이명수가 김상도 대대장을 직접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군납 비리를 상부에 신고하겠다면서요.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명수는 보급 창고에서 목격한 비리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뒀어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정식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이명수가 이건 나라의 재산이에요. 개인이 빼돌릴 수 없어요라고 했어요.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박영식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김상도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군납 비리로 얻은 돈이 수십억 원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박영식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명수의 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유하려 했어요. 내가 신고하면 너도 연루된다. 같이 창고 관리하지 않았냐고 했죠. 하지만 이명수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신고가 의무조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명수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는 겁니다. 돌출된 철근에 뒤통수를 부딪혔어요. 순간 피가 많이 났고 의식을 잃더라고요. 박영식은 당황해서 즉시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맥박도 없고 숨도 안 쉬더라고요. 그제야 일이 크게 벌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즉시 신고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상도 대대장이 와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고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들은 이명수의 죽음을 은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신을 임시로 막사벽 속에 숨긴 후 타령으로 위장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신을 부대 뒤편 배수구에 영구 매장했다는 겁니다. 벽 속에는 이명수가 남긴 메시지와 증거물들을 그대로 놔뒀어요. 언젠가 발견될 거라는 생각에 무서웠지만 차마 없앨 수는 없었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백구의 반응이었다고 했어요. 백구가 매일 밤 그 벽 앞에서 울부짖는 걸 보면서 이 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늦게 김상도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단지 부하의 보고를 받고 조치했을 뿐입니다. 김상도가 변호사와 함께 나와서 주장했어요. 박영식이 이명수가 타령했다고 보고했고 저는 그에 따라 타령 처리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영식에게 10년간 매달 돈을 줬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도움이었어요. 박영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해서 선배로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 군납업체와의 계약서, 이명수의 동영상 증언까지 김상도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순애가 검찰청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10년 만에 아들의 진실을 알게 된 심정을 토로했어요. 우리 명수가 정말 옳은 일을 하려다 이렇게 된 거군요. 김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녀는 10년 동안 아들이 탈영병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 억울해했지만 이제는 아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명수는 군인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김순애가 아들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조교와 함께 부대 한편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세상에 모두 드러난 후 백구는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조교 이병장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백구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김상도와 박영식의 재판이 남아 있었고 군납 비리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이명수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영웅이었거든요. 사흘 후 군사법원에서 김상도와 박영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이명수의 어머니 김순애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던 겁니다. 김상도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부하의 보고를 듣고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입니다. 이명수가 탈영했다는 박영식의 보고를 믿고 탈영 처리한 것이지 살인이나 은닉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그렇다면 피의자는 왜 박영식에게 10년간 매달 300만 원씩 송금했습니까? 개인적 도움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기간이 너무 깁니다. 김상도의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부하를 아끼는 상관이었습니다. 박영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선배로서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김상도 피의자의 수첩에서 발견된 메모를 보십시오.
박영식 입막음 매월 3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움이겠습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상도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영식은 반대로 진심 어린 참회를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명수는 정말 좋은 후배였는데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김순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10번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을 일을 했습니다. 김순애는 복잡한 표정으로 박영식을 바라봤어요. 아들을 죽인 원수이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군의 기강과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후에는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명수의 명예회복 조치를 발표했어요. 이등병 이명수는 탈영병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순직자입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에 따라 이명수는 추서 진급되어 1등병에서 상병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순직 처리되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게 됐어요. 10년 동안 탈영병으로 기록되었던 불명예가 완전히 씻어진 거였습니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신고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별 13개 형제들에 대한 여론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원칙과 정의를 지켰다는 평가가 늘어났어요. 형제들이 수사를 주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받으면서도 진실을 밝혀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지민이 직무배제를 당하면서까지 공정성을 지키려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어요. 저녁에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웠던 지난날들과 달리 조금은 후련한 표정들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한지민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한지성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예요. 군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한지혁도 덧붙였어요. 투명성과 책임감,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을 다시 세워야 해요. 이명수 같은 군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백구가 10년 동안 지켜온 진실이에요. 우리는 그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날 밤 김순애는 부대 근처 여관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명수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구나.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녀 곁에는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임시로 허락받아 데려온 거였어요. 백구는 김순애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명수 영원히 못 찾았을 거야. 김순애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에서는 이명수를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을 올리고 그의 희생을 기렸어요. 합참의장 한지훈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이등병 이명수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정의감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추모 행사가 끝난 후 부대 앞 작은 공원에 이명수 추모비 건립이 결정됐어요.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질 예정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 상병 이명수를 추모하며. 백구는 추모 행사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백구는 천천히 일어나서 추모비가 세워질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후 백구는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교 이병장이 다가와서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고생 끝났어, 백구야.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김상도와 박영식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군납 비리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 전체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석 달 후 군사법원에서 김상도와 박영식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정에는 이명수의 어머니 김순애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상도는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사채은닉 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상도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박영식은 과실치사, 사채은닉,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진심 어린 참회와 수사 협조를 참작했습니다. 박영식은 눈물을 흘리며 김순애 쪽을 바라봤어요. 김순애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군의 기강과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진실을 은닉하고 피해자를 탈영병으로 조작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김순애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났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야 우리 명수가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명수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한편 별 13개 형제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이 결과를 지켜봤어요. 합참의장 한지우는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이 정의와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군은 어떤 압력이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육군 대장 한지성은 정군에 훈시를 내렸어요. 이명수 상병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장병은 정의로운 군인이 되어야 하고 잘못을 보면 용기 있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군 중장 한지민은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후 첫 공식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증명했어요. 우리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군 소장 한지혁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교훈을 강조했어요. 첨단 기술이 진실 규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해병 준장 한지우는 현장 보안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증거 보전과 현장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더 이상의 은폐나 조작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판결 다음 주 이명수의 연결식이 국군수도병원에서 거행됐습니다. 10년 만에 치러지는 뒤늦은 장례식이었지만 그 의미는 각별했어요.
이명수는 이제 탈영병이 아닌 순직 군인으로서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영결식장에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군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명수와 함께 복무했던 동료 병사들도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습니다. 명수 형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같은 분대였던 병사가 회상했습니다. 부정한 걸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형다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영결식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백구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제 16살이 된 늙은 개는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든 후 김순애와 눈을 마주쳤어요. 김순애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우리 명수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합참의장 한지훈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이등병에서 상병으로 추서 진급된 이명수 동지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죽음 앞에 저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조사가 끝나자 한지훈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군이 지켜야 할 가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급이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김순애는 접힌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탈영병의 어머니라는 낙인을 견뎌온 그녀에게 이 순간은 더없이 소중했어요. 명수야, 이제 떳떳하게 하늘나라로 가렴. 엄마가 내 명예를 지켜냈어. 김순애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영결식이 끝난 후 이명수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 상병 이명수 영면. 며칠 후 부대 앞 작은 공원에는 약속대로 이명수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그의 희생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기리는 글귀가 새겨졌어요. 백구는 매일 아침 그 추모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쓰다듬으며 출근했고 백구는 온순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마치 이명수의 정신을 계승하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김순애는 백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게 됐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주인을 잃은 개가 서로를 위로하며 지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명수 대신 엄마가 너를 돌봐줄게. 김순애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을 때도 백구는 건강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김순애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동네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10년 동안 간직해온 무거운 비밀에서 해방된 후 백구는 다시 평범한 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에서는 새로운 내무반이 완공됐어요. 이명수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막사를 허물고 새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이명수관, 정의로운 군인 정신의 요람. 조교 이병장이 백구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어, 백구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보고. 끝. 그렇게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완전히 세상에 드러났고 이명수는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별 13개 형제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백구는 김순애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며 때때로 추모비 앞에서 옛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준 거였습니다.